안녕하세요. 실화 사연 잘 듣고 있는 구독자예요. 옛날에는 집에 왼종일 라디오를 켜놓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전화도 받고 보고 싶은 영상도 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실화 사연도 듣고 하니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집안일 하면서 사연을 듣는데 듣다 보면 사연자 얘기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제 속에 있던 답답한 것들을 어느새 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엔 제가 겪은 일은 듣기만 해서는 도저히 속이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직접 펜을 들었어요. 정말 내 살다 살다 이런 일도 겪는다 싶어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잘 들어보셔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그 시절에는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흔했고 기대 없이 나간 선자리에서 제 이상형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조곤조곤 말하는 스타일이나 키가 큰 것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제가 얘기를 할 때 웃어주는 눈웃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눈웃음이 보고 싶어서 말수도 적은 제가 할 말도 없으면서 계속 주저리 말을 하고는 그랬거든요. 혹시나 말 많은 여자 싫어할까봐 눈치도 봤지만 당시 남편은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제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어김없이 다시 만날 약속을 잡고 헤어졌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만나는 날이 늘어가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 준비를 할 때만 해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크게 걱정 같은 건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이고 저희 집에서 엄마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에 조금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여행 후 들어간 본가에서 저는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말았죠.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거라. 아침상 차리려면 그 시간에 쌀을 씻어야 해. 네, 어머님. 친정집에서 둘째로 태어나 자라면서 한 번도 그 시간에 일어나 밥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어요. 주말에는 늦잠 자는 게 일생의 낙이었고 입맛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도 상관이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상관없이 시간에 맞춰서 밥을 지어야 하고 늦잠 같은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결혼을 해서 공주님처럼 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집살이에 저는 적잖이 놀라고 말았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차가운 물에 쌀을 씻으면서 시작된 집안일은 아침밥을 차려서 식구들 먹이고 또 점심을 차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가 다른 집안일을 했어요. 그리고 곧 저녁 식사 준비에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정말 밥하다가 볼일 다 보겠더라고요. 식구도 많으니 반찬도 몇 끼 만들어야 하고 종일 부엌에서 종종거리다가 식구들이 다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고 나면 그때 저도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드는 고된 생활에 신혼 초에는 살이 쏙 빠져서 친정 부모님이 저를 보러 오셨다가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였어요. 너 괜찮니? 살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래요? 안 하던 일하니까 그렇지 뭐. 사돈이 일을 많이 시키니? 엄마가 얘기 좀 하고 갈까? 식구들 많아서 그런 걸 어떡해. 괜찮아요, 엄마. 뭐 그런 걸 엄마가 얘기를 해. 부모님 주선으로 나간 중매 자리에서 결혼까지 하게 된 터라 부모님이 알아봐준 집안에 시집을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주 만에 살이 내린 얼굴을 보고 엄마가 혼자 얼마나 자책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그 집안이랑 괜히 사돈 맺겠다고 한 모양이다. 다 엄마 탓이야. 이렇게 네가 고생할 줄은. 명절에 친정에 갈 때면 엄마는 늘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본인 때문에 그런 집안에 시집 갔다고요. 속상하실까봐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데도 살 빠진 몸은 가릴 수가 없으니 엄마가 다 눈치채시는 거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왕 결혼한 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남편은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는 장남이었고 결혼은 남편 혼자 했으니 그 동생들이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 시부모님 두 분까지 그나마 시아버님이 둘째라 시할머님이 같이 안 사는 것만도 저에게 다행이었죠. 저도 친정에서는 3남매라서 동생 하나 더 있는 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친정과 180도 다른 집안이라 마지와 맏며느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했어요.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제가 해야 하는 것도 그 이유였고요. 살이 쏙 빠져서 부모님이 속상해지실 정도로 호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왕이면 제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묵묵히 시어머님께 배워가며 살림을 하나씩 익혔고요. 시어머님이 워낙 무뚝뚝한 분이라 잘했다는 칭찬 같은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 나름 시부모님 두 분과 정을 쌓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언젠가는 저에게 살가운 말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솔직히 그 기대는 아직도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쯤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해주실 법도 한데 한 번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해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시아버님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치매 증상이 와서 점점 애가 되어 가시거든요. 어쨌든 지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매 순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셋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에게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첫 아이가 생겼어요. 이왕이면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들이 태어나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장남과 결혼한 여자들은 다들 첫 아들에 대한 노이로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아들의 부담이 컸으니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쁨과 안도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고요. 아들을 낳고 돌이 지났을 때 둘째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2살 터울로 막내를 낳았는데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남들은 아들 하나 낳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고생을 하는데 저는 낳는 아이마다 아들이라서 동네에서 꽤나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빨아서 널어둔 속옷이 없어지는 일도 잦았고요. 그만큼 아들이 간절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지만 남들 다 하는 고민을 저는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어요. 대신 삼형제를 키우는 게 힘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영훈아, 영재야,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 어서 안 내려오니? 네, 내려갈게요. 안 넘어지게 조심해서 내려와. 아! 영재야! 사내 아이들이라 그런지 모험심도 강하고 겁도 없었어요. 높은 담벼락에도 올라가고 장돛대에도 올라가고 아주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죠. 그나마 나이차가 있어 막내는 제 등에 매달려 있으니 망정이지 셋 다 한꺼번에 그 난리를 쳤다면 정말 제 정신이 아마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여기저기 쏘다니기 좋아하는 첫째를 따라 둘째도 똑같이 하려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한 번은 낮은 담장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죠. 지금은 이마에 그 흉터가 있을 정도로 꽤 길게 찢어졌었어요. 피가 철철 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영재는 누굴 닮아서 저래 걸핏하면 넘어지고. 애비는 어릴 때 병원 한번 안 가고 키웠는데. 다친 아이가 속이 상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자꾸 다치는 둘째를 보며 혀를 차는 시어머님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아이가 다친 것도 속이 상한데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더 속이 상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렇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고 서름에 시어머니 등지고 눈물도 훔치고 그랬어요. 고된 시집살이의 서운함까지 참 보람없는 맏며느리 자리를 그래도 꿋꿋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다 남편 덕분이었어요. 오늘도 울었어? 눈이 벌겋네 그래.
아니에요. 아니긴, 어머님 그러시는 거 한두 번이야? 아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자, 발, 이리 내봐요. 아이, 왜 이래요? 어허, 어서 발 달라니까. 눈이 약해서 그런지 눈물을 조금만 흘려도 눈이 벌게지곤 했는데, 그런 날이면 귀신같이 남편이 알아채고는 제 맘을 달래주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를 차마 욕할 수는 없어서 제 맘 달래는 용도로 발 마사지를 해줬죠.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에는 발바닥이랑 발등이 정말 아팠거든요. 그럴 때마다 굳은 살 베긴 손바닥으로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는 꼭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그 고된 시간을 잘 참으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고뭉치였던 아이들은 제 걱정과 달리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어서 그런지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남들 앞에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딜 가나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자랑거리고 자존심이 되어줬어요.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이 무색하게 늠름하고 듬직한 그런 자식들이 되어줬죠. 학교에서 공부도 꽤나 잘해서 자기 앞가림도 알아서 해주더군요. 맞이다 보니 책임감이 강하고 정적인 첫째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봐서 행정공무원이 되었어요. 둘째는 이과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고 셋째는 사범대를 나와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죠.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는데 부모에게 의지할 생각 않고 각자 알아서 해주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영훈이 엄마는 어쩜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었대? 비결 있어? 있으면 좀 알려줘봐. 비결은 그런 게 어딨어? 그러지 말고. 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우면 셋 다 잘 되냐고. 배 아파 죽겠네 그냥. 나도 의문이에요. 애들이 알아서 해주니 그저 고맙지 뭐. 애들 덕분에 어딜 가나 면이선이 고마울 따름이었죠. 남편은 다 저 덕분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살림 살기 바쁜 제가 애들한테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다 제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고마울 뿐인걸요. 아무래도 첫째가 지 역할을 잘해주니 동생들도 다 따라서 지 몫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형이 앞서서 보여주니 지들도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그래서인지 결혼도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첫째가 직장을 구하고 몇 년 뒤에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는데 어찌나 단정하고 참한지 정말 입댈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가씨를 데려왔었어요. 당연히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고 저희 집 맏며느리가 되었죠. 몇 년 뒤 둘째도 결혼을 하겠다고 아가씨 하나를 데려왔어요. 형한테 어떤 조언을 듣고 데려온 건지 첫째 며느리와 분위기가 그렇게나 비슷하더군요. 그 아가씨 역시 저희 집과 분위기가 잘 맞았고 저희 부부 마음에도 쏙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시켰고요. 위에 형들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셋째도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는 아가씨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데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영재야, 만나는 아가씨 없어? 없어요, 엄마. 아니, 왜 없어? 친구들한테 소개받는 아가씨도 없어? 연애하는 거 귀찮아요, 엄마. 셋째는 형들과 다르게 연애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군대도 다녀왔고 직장도 번듯하게 있는 놈이 왜 연애 한 번을 못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연애하는 게 귀찮다고 하는 셋째는 일이 끝나고 나면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클럽으로 가서 운동을 했어요. 매일매일 지겹지도 않은지 그 힘든 운동을 매일 하더라고요. 야, 너 몸에 그 근육이 우락부락한데 너네 반 애들이 무섭다고 안 해? 아이, 무섭긴. 나 학교에서 인기 많아. 스승의 날 선물 얼마나 많이 받는다고. 와, 야, 그거 애들이 무서워서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형들이 운동에만 관심 있는 셋째를 놀려도 자극은커녕 팔뚝 사이즈에만 더 관심을 보이니 제 속만 답답해지더군요.
20대에는 그래도 지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 싶어 느긋했어요. 30이 넘어갔을 때도 맘만 먹으면 결혼 금방 하겠지. 그렇게 여겼고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연애하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으니 부모된 입장에 더 이상 느긋할 수가 없었어요. 급한 마음에 선자리도 만들어 보고 며느리들에게 참한 아가씨 물색해보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셋째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으니 어느 순간 저도 해탈하게 되더군요. 말을 들어 먹어야 뭘 해보죠. 돌부처 마냥 남의 일처럼 하니 일이 되지도 않고 저도 자꾸 실망만 하게 되고요. 그만 신경 꺼. 지가 좋아야 만나는 거지. 그 억지로 붙인다고 사람 인연이 되나 어디. 네, 저도 이제 그만하렵니다. 저놈 똥꼬집을 누가 말려요. 나도 모르겠어요. 지 결혼이지 내 결혼인가 뭐? 하하하, 우리 양여사 이제 내려놨구만. 다 큰 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 재미지게 삽시다. 응? 남편 말대로 억지로 갖다 붙일 수도 없고 그냥 신경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더 신이 나서 운동을 다니더군요. 그러는 걸 보고선 저도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치맥기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셋째 결혼은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반가운 소리를 하더군요. 주말 시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고 녹초가 돼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쭈뼛쭈뼛 다가오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뭐? 결혼? 네가? 나. 진짜야? 결혼할 아가씨는 있고? 있으니까 한다고 하죠. 결혼은 뭐 혼자 하나. 세상에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는 소리에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무 반가운 소리였거든요. 저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집에 당장 데려오라고 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곧 만나는 사람을 저희 집에 인사시켰고 처음 인사를 온 그날 저희 부부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나이가 아들보다 8살이나 더 많은 여자였어요. 요놈이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데려와서 차마 아가씨 면전에 두고 대놓고 놀라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돌부처 셋째가 처음으로 인사시키는 아가씨인데 그것도 결혼하겠다는 상대인데 좋다 싫다 표도 못 내고 체면 차리고 웃으며 대하고 있자니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겨우겨우 식사를 마치고 아가씨를 돌려보낸 뒤 저희 집은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아니 너 제정신이야? 8살 연상이라니. 영훈이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너 첫째 형수는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영재야. 여태 혼자 지내놓고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너랑 나이 차가 너무 난다. 너 다시 생각해. 집안 분란 만들 작정이니? 저와 남편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현실적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더 까무러칠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저희 아이 생겼어요. 아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순간 환청이 들린 줄 알았어요.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한 말이었죠. 아이? 임신했다는 거니? 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선다고 막내가 딱 그 격이었어요. 혼전 임신이라니 그것도 막내가. 저희 부부는 할 말을 잃고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희를 담담하게 쳐다보고 있었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음파 사진까지 얼굴 앞에 들이미는데 어찌 반대하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지가 하겠다는데 8살 많은 여자랑 결혼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셋째도 장가를 보내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리면서 친척들은 난리가 났죠. 아들 셋 다 잘 키워서 입댈 곳이 없던 아이들인데 셋째가 기어이 지 부모 뒷목 잡게 한다며 수근수근 아주 신이 나서 씹어대더라고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줄 다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잔치를 치렀어요. 처음부터 매끄럽지 않았던 관계였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제가 품고 다독여서 잘 지내기를 바랬어요. 제가 그렇게 이끌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전혀 그럴 맘이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마이웨이를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온라인 사이트로 옷을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툭하면 일 때문에 바쁘다며 집안 행사를 빠지고 명절에도 명절 당일에 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초반에 위에 두 며느리들과 트러블이 있었어요. 셋째야, 네가 아무리 네 일이 바빠도 그건 아니다. 여기 일 안 하는 사람 있든? 명절에 며느리가 빠지는 집은 내 어디서도 못 봤다.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 공장 납기일이 이날밖에 안 된다는데요. 저 고객들 택배 발송 때문에 이미 다 작업해야 하는데 못하면 전부 다 반품이에요, 어머님. 그런 건 날짜를 봐가며 미리 수를 써놨어야지. 네 동서들은 다 하는 일을 너만 쏙 빠진다는 게 말이 되니? 혼자만 쏙 빠져서 며느리들 사이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집에서 살림은 아예 안 하는지 반찬 가져다 준다고 들리면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지 개가 사는 곳인지 당최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난장판으로 해놓고 살더라고요. 얘 막내야, 너는 임신도 한 애가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사는 거니? 저 개는 어떻게 안 되니? 어머님, 우리 초코는 결혼 전부터 저랑 살던 개예요.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럼 정리라도 하고 살던지. 아휴. 냉장고에는 생수병이랑 맥주캔만 덜렁 있고 음식은 죄다 시켜 먹는 것 같더군요. 하나하나 입을 안 댈 수가 없었어요. 임신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청소를 못한다고 하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보다 못해 제가 청소 도우미를 불러서 대청소를 한 것도 몇 번이나 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손주를 가진 며느리지만 정말 미웠어요. 예쁘게 보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들이 일 끝나고 와서 집 청소를 하는 걸 본 뒤로는 아예 그 집에 가지를 말자 싶었어요.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데 안 보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집안에 딸이 귀해서 그런지 너무 예쁘더군요. 며느리가 미워서 혹시나 아이도 미울까봐 걱정도 됐었는데 막상 꼬물거리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 예뻤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손녀가 태어나고 크는 걸 가만히 보니 부모 둘 중 어느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해서 아들한테 말을 하니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크면 얼굴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외탁을 할 수도 있는 거니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며 넘겼죠. 그러던 중 제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식사 준비 때문에 부부 동반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치매가 걸리신 시어머니를 두고 외출을 한다는 게 마음이 쓰여서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한번 시어머니를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밖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내내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여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시어머니가 저만 찾으며 밥 한 숟가락 안 드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뒤로부터는 외출을 자제하게 됐죠. 특히나 남편과 함께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늘 식사 시간엔 시어머니와 함께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쓰였는지 큰며느리가 제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레스토랑과 영화표를 예매해 주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도 신경이 쓰이고 해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이미 다 예매가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취소도 안 된다고 무조건 아버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시라며 등 떠미는 큰며느리의 마음을 계속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큰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잠깐 맡기고 외출을 하게 됐어요. 너무 오랜만에 나가는 남편과의 데이트라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늘 편한 옷만 입고 다니다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야 한다니 괜히 제 옷차림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다며 옷장에서 원피스 하나를 꺼내줬는데 그 옷은 몇 년 전 남편이 결혼 기념일 때 선물로 해준 옷이었어요. 이 옷 어때? 그 사준 지 좀 된 것 같은데 입은 모습은 본 적이 없네. 내가 이걸 입고 갈 곳이 있었어야죠. 오늘 같은 날 입으면 딱이겠는데. 그럴까요, 그럼?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역시 내 안목이 좋다니까. 당신한테 너무 잘 어울려. 그래요? 편한 것만 입다가 입으려니 괜히 어색하네. 그 안 입어봐서 그런 걸 거야. 내 눈에는 너무 예쁜데. 이제 그만 서둘러. 이러다 예약 시간 늦겠다. 알겠어요. 잠시만요. 입술 좀 바르고. 허헐, 이 사람도 참.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고 있었나 봐요. 거울 속 저의 모습을 몇 번이고 다시 보고 난 후에야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빨리 돌아오겠다며 밥을 천천히 꼭 다 먹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는 제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저와 남편에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다가 오라며 자신은 밥 잘 먹고 있겠다며 웃으면서 보내주셨어요. 그 모습에 저희는 안심하고 레스토랑으로 출발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예약해둔 레스토랑은 야경이 예쁘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이런 곳은 젊은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올 것 같았는데 의외로 저희처럼 중년 부부들도 꽤 있더라고요. 큰며느리는 미리 저희가 먹을 음식들을 예약해 놓았고 음식들이 나오기 전 저는 통유리로 보이는 야경을 잠시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빛과 자동차의 불빛, 가로등의 불빛들 모두가 하나로 어울려 너무나 아름답더군요.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예약한 음식들이 나오고 남편과 오붓하게 야경을 감미료 삼아 먹기 시작했어요. 당신 오늘 정말 예쁘다. 정말요? 웬일이래요? 립 서비스도 해주고. 그래. 원래 이렇게 예뻤었는데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고생만 하고 내가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은 새삼스럽게. 앞으로 종종 이렇게 나오자. 당신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네. 그럼 어머니는 어쩌고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이제 당신도 당신 삶 살아야지. 너무 어머니한테만 올인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어머머, 효자인 양반한테 그런 말만 들어도 좋네요. 항상 고마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남편도 오랜만에 밖에서 단둘이 음식을 먹다 보니 그동안 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다 보니 벌써 영화 예매 시간이 다가왔고 저희는 서둘러 영화관으로 이동했어요. 영화관에 도착한 저희는 팝콘과 콜라를 사기 위해 매점으로 갔어요. 평소 먹는 것들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처럼 분위기를 내고 싶더라고요. 워낙 인기 있는 영화라 그런지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한참을 기다리자니 다리도 아프고 해서 줄이 너무 길다고 안 먹어도 되니 먹지 말자고 했지만 남편은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이 제일 맛있다며 이런 것도 먹어야지 영화 보는 기분이 난다며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는 줄을 서게 하고 화장실로 갔어요. 여자 화장실 역시 줄이 문 밖에까지 있었어요. 맨 뒤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왠지 익숙한 모습의 사람 하나가 화장실 안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핏 봤지만 꼭 막내 며느리 같은 모습이. 그래서 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보이지 않더군요. 잘못 봤겠지. 집에 있을 시간에 여기 왜 왔겠어. 이렇게 여기고 말았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남편이 줄 서 있는 매점으로 갔고 때마침 남편 차례라 팝콘과 콜라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영화 입장 시간이 되어 예매된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는 영화 예고편들이 나오고
저는 핸드폰이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며 영화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었고 영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저희 앞좌석에 커플들이 들어와 앉기 시작했어요. 영화 시작 후에 늦게 들어왔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빨리 자리에 앉던지 하지. 이거는 뭐 민기적 미안해하는 몸짓은 하나도 없더군요. 바로 앞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니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는 것도 민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화가 중반으로 가면서부터 앞좌석에 앉은 커플 때문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밀착해서 앉아서는 팝콘을 중간에 하나 두고 서로 먹여주면서 먹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스킨십의 강도가 세졌어요. 서로의 얼굴을 만졌다가 어깨에 기댔다가 껴안았다가 키스까지 하더군요. 자기들만 있는 곳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다른 사람들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바로 뒤에 앉은 저희는 너무나 불쾌했고요. 헛기침을 해서 주의를 주었지만 들리지 않는 건지 영화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러고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요것들 영화가 끝나기만 해봐라. 한마디는 해야겠다며 벼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영화가 끝이 나고 영화관이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앞좌석에 앉은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하려고 앞좌석 커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너 애미 아니냐? 어머니, 네가 여기 웬일이야? 저 친오빠랑 영화 보러 왔어요. 친오빠? 네, 그 오랜만에 저희 집에 놀러와서. 너한테 오빠가 어딨어? 너 외동 아니었냐? 순간 당황한 며느리는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고요. 다리가 아팠지만 저것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영화가 끝난 직후라 사람들 때문에 며느리는 재빠르게 도망갈 수가 없었고 결국 엘리베이터 앞에서 며느리는 저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제가 며느리의 긴 머리채를 잡아챘거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아까 그 남자 누구야? 그냥 제 옆에 앉은 사람이에요. 아까는 친오빠라며? 제가 놀래서 말이 헛나왔나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얘가 누굴 눈뜬 장님인 줄 아나? 너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나야. 둘이서 앞에서 그러는 거 다 본 사람한테 뭐? 모르는 사람? 인연 이거 진짜 글러 먹었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제게 죄송하다며 말했어요. 그렇게 제가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며느리와 같이 앉아 있었던 남자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제 손을 힘으로 빼냈었어요.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신데 이러세요? 당신은 인연이랑 무슨 사이야? 애 딸린 유부녀라는 사실은 알고 만나는 거야? 내가 인연 시엠이다. 네 놈도 당장 꺼져.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 피는 것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따라와. 기가 찬 저는 며느리의 손목을 잡고 막내의 집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에도 어찌나 제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막내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며느리를 거실로 밀어 넣었어요. 마침 아들도 퇴근을 하고 집에 와 있더군요. 너도 마침 집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서 온 건 줄 아냐? 내가 참 기도 안 차서. 인연 이거 딴 남자랑 바람났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내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콧구멍이 두 개니 숨을 쉬지. 아마 하나였다면 벌써 죽었을 게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년이 남의 남자랑 바람을 피워? 내가 정말 내 두 눈앞에서 두 년놈들이 했던 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고 손이 바들바들거려. 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의 뺨을 힘껏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놀란 저는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아들은 또 한 번 더 며느리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아야, 미쳤어? 왜 때려? 네가 뭔데 날 때려? 몰라서 물어? 한 대 더 맞을래? 그럼 왜 맞는지 알겠어? 뭐? 너 죽을래? 아들은 또다시 며느리에게 손을 올렸고 남편이 달려가 아들을 말렸어요. 그러자 아들은 소파 위에 올려져 있던 종이봉투에서 종이를 꺼내어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뭔가 싶어 가만히 봤더니 친자 검사 결과서였어요. 그것을 본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조금 전까지 왜 때리냐며 아들에게 달려들었던 며느리가 한순간에 다리가 풀려서는 멍하니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종이를 빼서 읽어보았어요. 이게 다 뭐냐? 왜 네가 친자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는 좀 조용히 해라. 애비가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도 오늘 결과지를 보고 알았어요. 죄송해요. 죄송이고 뭐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니까. 아들은 넋이 나가서는 차분하게 저희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들은 결혼 전 술자리에서 술을 너무 마신 탓에 인사불성이 되었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집이 아니라 깜짝 놀랐대요. 그 옆에는 지금의 며느리가 자고 있었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던 아들은 그저 하룻밤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 뒤 임신을 했다는 소리에 책임지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은 며느리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아들은 지금까지 2년이란 결혼 생활 동안 어린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밖으로 도는 며느리가 이상하고 수상해서 뒤를 밟았다가 며느리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고 며느리의 바람길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즉에 말했어야지. 너 혼자서 감당도 못할 거면서 대체 이게 다 무슨 난리냐? 부모님께는 더 확실해지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 바람기 때문에 제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어서 친자 확인을 의뢰한 것을 오늘 우편물로 받았고요. 제발 이것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이것마저도 거짓이었다니. 아들은 손녀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다 큰 놈이 눈물을 흘려대더군요. 왜 기가 차지 않겠어요? 저도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질 않는데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검사 결과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며 그런 일 없다며 결백하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런 며느리의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앉아있던 며느리의 몸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이년이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어디서 이런 게 굴러 들어와서는 온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드는 건지.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너도 입이 뚫렸으면 말이라도 해봐라.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냐고? 도대체 왜?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끝까지 오리발이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며느리의 머리통을 양손으로 잡고는 세차게 흔들어댔어요.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은 제게 그만하라며 말리며 며느리에게서 떼어내어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시원한 물 한 잔을 주며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아들과 당장 이혼을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며 자신은 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정말 기도 안 차는 상황이었어요. 저렇게 뻔뻔한 것이 내 며느리였다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모두 다 멍한 상태로 서로 다른 곳에 앉아 있었어요. 시끄러웠던 집안은 고요한 정막만이 흘렀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낮잠을 자고 있던 손녀가 깨서 거실로 나왔고 며느리는 그런 손녀를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들과 남편, 저 모두 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본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뻔뻔스럽게도 재산 분할을 요구하더군요. 시집 올 때 침대 하나 달랑 해왔으면서 집 몫이 뭐가 있다고 내놓으라고 하는지 적반하장이 따로 없지. 아들은 그냥 당하지 않고 단단히 준비하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지경이 돼서야 위자료를 깎아줄 수 없냐고 사정을 해오더군요. 사람이 참 정이 뚝 떨어지려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합니다. 둘은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여자에게 너무 질린 나머지 다시 헬스장에 빠져서 지내기 시작했고요.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더니 그건 또 싫다면서 독립해서 혼자 사는데 혹시나 집에만 있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 어쩌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다행스럽게도 운동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저는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저희는 아들이 이혼남이 된 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사는 아들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인연이 꼭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다 끝이 난 일인데도 저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닌데 참 세상 별일이 다 있네요.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